섹터를 점검을 좀 몇 가지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아까 반도체는 잠깐 이야기를 했으니까 네. 예. 다른 섹터 한번 볼까요? 아니면 다른 반도체를 좀 더 반도체 이야기하세요. 조금만 더. 네네. 그러니까 좋습니다. 요거 한 번만 보여주시면. 네. 요게 그러니까 저는 사실 삼성전자 좀 잘 됐으면 좋겠는 게 우리나라 시총 1위니까 그렇죠. 이 기업이 올라가야 뭐 지수 3천이 보이는 건데 네. 근데 되게 기회는 좋잖아요. 여기 보시면 삼성전자 중간에 있고 이 역할을 지금 누가 하고 있죠? TSMC가 하고 있잖아요. 네. 저기 옆에 AMD, 엔비디아 오른쪽에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다 칩 만들고 싶어 하는데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다 이번에 메타도 그랬고 네. 오픈 AI도 그렇고 네. 자체 칩 설계하겠다고. 하겠다. 근데 대부분 1순위가 다 TSMC예요. 무조건 우리 파트너사는. 왜냐면 검증돼 있으니까. 파운드리 맛집. 예. 근데 삼성은 여기에 메모리까지 같이 하니까 사실 되게 좋은 기회잖아요. HBM하고 여기 AI 가속기, 그러니까 엔비디아 GPU에다 HBM 꽂아가지고 이거 조립해서 납품하는 게 TSMC가 하는 건데 삼성은 자기가 다 할 수가 있잖아요. 네. HBM까지. 네. 기회가 좋은데 못 살려요. 안 줘요 지금. 그러게요. 그러니까 네. 그게 제일 문제인 거죠. 진짜 답답한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삼성도 아마 답답할 텐데. 네. 근데 저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TSMC가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AMD도 이제 삼성과 좀 협력하려는 모습도 있고 뭐 샘 알트만이 어디다 할지 모르지만 근데 어쨌든 요 PPT에도 나와 있지만 그 짐 켈러라고 이분이 되게 유명한 네. 그 반도체 설계하는 사람이에요. 옛날에 테슬라 네네네. 거기 반도체도 설계한 분이거든요. 아. 이분이 이제 텐스토렌트라는 그 캐나다 기업 하나 만들었어요. 예. 여기에 현대차가 지분 투자도 해놓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AI 반도체 만드는 회사인데 삼성에 일단 맡겼어요, 외주를. 아,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상징적인 인물이니까 물론 아직은 뭐 규모가 크진 않죠. 네네네. 근데 어쨌든 삼성에서 그동안 이제 파운드리 2에 걸맞지 않게 너무나 점유율이 밀렸는데 뭔가 좀 반격이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조건 자체는 되게 좋아지고는 있어요. 네, 그래서 한번 우리 삼성에서도 이런 부분들도 올해 한번 저는 좀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네, 근데 물론 이제 실현이 될지는 뭐 그건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좀 한번 요거는 좀 그렇게 됐으면 네. 하는 좀 그러니까 TSMC 같은 있습니다. 경우에는 지금 엔비디아도 빨리빨리 해달라고 하는데 이제 캐파에 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있죠. 좀 일단 줄을 서시오, 기다리시오 이런 상황이고 거기에 좀 낙수 효과가 삼성 파운드리로 좀 와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HBM 3E도 그렇고 삼성도 자체 HBM을 좀 많이 내보내면서 네. 후공정까지도 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을 기다려본다. 근데 만약에 그게 또 이제 어느 날 또 뉴스에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럼 이제 계속해서 체크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파운드리나 지금 AI 모멘텀 빼고도 메모리 반도체 업황은 그래도 지난해 어느 정도 바닥은 치고 올라오고 있잖아요. 네.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게 반도체는 다운 사이클 막 1년 반, 업 사이클 막 2년 반은 간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물론 막 주가 차트만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야,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렇게 많이 올랐어? 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그러면 상승 사이클이 얼마나 왔을까? 얼마나 더 갈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또 고민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하이닉스는 이미 저기 그 밴드 상단 다 뚫어가지고 밸류 계산이 안 돼요 지금. 역대 그러니까 최고 거의 밸류까지 뚫어버렸어요. HBM이라는 게 있을 때와 없을 때 네. 차이 보여주는 근데 거죠. 그건 인정해야 돼요. HBM 세계 1위니까 예. 압도적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당연히 밸류가 위를 뚫는 건 맞는데 이제 사람들이 좀 부담스럽다 하이닉스는 아무래도 주가도 많이 오르다 보니까 그래서 하이닉스가 근데 물론 이제 하이닉스도 여기에 전통 반도체가 이제 업황이 돌리면 이제 전통 반도체 업황 돌리는 거는 많은 애널리스트 분들이 2분기 정도로 꼽고 있더라고요. 2분기부터는 돌아설 거다. 이쪽 수요도. 그러니까 지금은 AI랑 HBM이 좋은 거지. DDR5랑 예전 반도체 있죠. 이쪽은 아직도 재고가 좀 있거든요. 그냥 전통적인 뭐 네. DDR4, DDR5. 예. 근데 이쪽이 돌아서는 건 2분기부터 정도로 보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여기서 밸류업을 한 번 더 할 테고. 근데 삼성이 좀 문제인 게 삼성은 PBR 기준으로 지금 이게 밴드가 보통 5개로 돼 있는데 중간 있죠. 중간 네. 밑에 있어요, 아직도. 그러니까 밴드 지금 PBR 1.5배 정도 되는데 아직도 그걸 못 들은 이유는 결국 삼성에 대한 그 HBM에 대한 신뢰가 좀 없어서 아닌가. 하이닉스가 엔비디아를 따냈는데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수주에 잡히고 이러면 당연히 삼성전자도 밴드 상단까지는 저는 언제든지 갈 수 있다. 그래서 올해 어쨌든 삼성전자가 밴드 상단까지 아마 도전을 하려고는 할 거예요. 근데 그걸 보여주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운드리에서도 뭔가 성과가 좀 나와야 되고 거기다가 전통 메모리 비중은 오히려 삼성이 더 좋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쪽이 돌아서면 삼성이 더 탄력은 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2분기부터니까 그건 좀 확인해 보시고 중요한 건 HBM을
어쨌든 하이닉스를 좀 약간 추격을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게 어쨌든 상반기에 또 한번 검증을 해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삼성은 기대할 건 사실 많아요. 주가 측면에서는 일단 싸거든요. 네. 하이닉스보다 훨씬 싼데 기대할 건 많은데 그만큼 또 안 되면 실망도 클 수 있으니까 약간 리스크는 분명히 남아있지만 지금 투자를 한다면 저는 어쨌든 개인적으로 삼성이 더 좀 매력적이지 않나. 왜냐면 우리가 밸류에이션 측면도 투자할 때 밸류도 봐야 되거든요. 네네네. 아무리 좋아도 밸류가 목에 차 있으면 당연히 그만큼의 업사이드가 좀 안 나오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작년에 작년 언제죠? 그때 하이닉스 시총 100조 넘었을 때 선지자님 영상이 또 한번 네네. 기억나시죠? 네. 네. 그때 한참 하이닉스 7만 원 할 때였나? 맞아요. 그때 뭐 삭발하겠다. 네. 근데 그때는 밸류가 너무 낮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다 하이닉스 나쁘게 보는 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투자 매력은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발상으로 접근을 한다면 그러네요. 그래서 전통적인 메모리도 사실은 이제 턴어라운드 기대를 했던 게 사실 이것도 뭐 거의 1년도 된 이야기입니다. 맞아요. 계속해서 바닥 쳤다 언제냐. 근데 지금은 또 24년 2분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전통적인 메모리의 턴어라운드 그리고 아까 이야기해 주셨던 파운드리에 대한 기대, AI 반도체 파운드리 기대, 그리고 뭐 HBM3E 같은 거 뭐 수요로 올라온다, 뭐 이런 소식들 기대를 좀 해보겠고요. 근데 사실 우리가 HBM도 그렇고 반도체 관련주도 지금 많이 관심을 받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AI잖아요. AI 모멘텀. 앞부분에서 온디바이스 AI도 이야기를 했고, 근데 사실 물론 이제 AI의 본체는 오픈 AI, 마이크로소프트, 뭐 엔비디아가 대장주이기는 한데 우리 시장에서 좀 찾아보자면 이것도 약간 테마성인가 싶기도 하고요. AI 관련주로 일단은 뭔가를 해보고는 싶은데 변동성도 크고 과열 양상인 것 같기도 하고요. 요건 좀 어떻게 보세요? 저도 좀 최근 이제 오늘 또 AI 관련주가 완전 폭발을 했어요. 위로. 지수는 빠지는데 그래서 좀 걱정은 돼요. 솔직히. 그러니까 항상 그렇지만 주가가 너무 이게 펀더멘탈보다 항상 먼저 앞서가잖아요. 근데 그 속도가 옛날과 비교가 안 되게 너무 빨라요. 작년 2차전지도 사실 좀 그랬던 것 같고 요새 AI 관련주도 그냥 AI 붙으면 일단 주가가 위로 불을 뿜어버리니까 사실 AI를 우리나라에서 AI 대표주는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그리고 네이버 삼성 SDS 이런 기업들이 대표주자인데 이들은 천천히 가요. 되게 주가 움직임은 느려요. 되게 느려요. 원래 또 실체가 있으면 또 천천히 가지 천천히 가는데 옆에 이제 가벼운 기업들은 뭐 그냥 하루에 막 상한가 가기도 하고 근데 그 후에 검증에 들어갔을 때 그걸 못 맞추는 기업들의 주가 어땠는지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AI를 부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AI는 이미 우리 지금 삶 속에 이미 들어왔고 저도 챗 GPT를 지금 유료로 쓰고 있거든요. 근데 너무 좋아요. 너무 편하고 그 다음에 뭐 지금 이제 스마트폰에도 탑재가 될 거고 그리고 옛날에 그 인터넷 시대에 열렸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인터넷 나오고 IT 버블은 사실 인터넷 때문에 생긴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또 그 산업의 개화기에는 이제 막 꽃봉오리를 피울 때는 버블이 항상 또 따라오긴 하죠. 근데 AI는 누가 봐도 지금 끝물이라고 보는 분은 없잖아요. 이제 개화를 하는 거니까 이게 몇 년 갈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사이클에 올라타는 거는 분명히 맞아요. 맞는데 다만 그 중간중간에 내가 비싸게 사면 대가를 항상 치르는 거니까. 그러니까 기억을 더듬어 보면 23년 초에도 로봇 AI 테마주도 엄청 났어요. 맞아요. 그러다가 또 이제 뭐 반토막 나기도 하고 반의 반토막 나기도 했었고. 근데 그런 게 올해도 반복되니까 여러분들이 어쨌든 너무 오른 거는 공부를 해놓고 기다리세요. 기다리면 내려오더라고요. 주가라는 게 내려오니까 그걸 꼭 기다리시면 좋겠고. 근데 지금도 만약에 내가 공부했는데 안 오른 게 있는 것 같다. 뭐 그러면 그런 것들은 지수 상관없이 좀 투자하셔도 되고. 그리고 이제 가장 AI에서 저는 이제 올해부터 좀 바뀌는 게 요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여기 자료 보시면 GPT 스토어가 나왔잖아요. 오른쪽은 앱 스토어거든요. 앱 스토어 나오고 애플 아이폰이 결국 이 시장을 이끌었잖아요. 생태계가 만들어졌고. 근데 지금은 이 챗 GPT 같은 게 물론 저도 이제 매일 쓰고는 있지만 기업들용으로 지금 많이 좀 확산이 되고 있는데 요 스토어는 뭐냐면 이제 B2C로 가는 거죠. 그렇죠. 소비자들한테까지도. 그럼 이게 어쨌든 AI의 어쨌든 또 플랫폼 역할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통해서 이 시장에 또 이것도 사실 이런 걸 경험을 해봐야 되거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애플 앱스토어가 저는 굉장히 직관적으로 터치해가지고 앱을 이렇게 만들었고 그걸 통해서 게임도 하고 사람들이 되게 또 신기해했잖아요. 처음에. 그러면서 이걸 확산시킨
저는 주역이라고 그렇죠. 보거든요. 그러니까 GPT 스토어가 몇 년 후에 계속 그런 역할을 할 거라고 저는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AI에 대해서 의심은 하지 말자. AI 투자는 맞아요. 굉장히 잘하고 계신 건데 다만 그 안에서 주가들이 너무 지금 폭등을 하고 있어서 그쵸. 그것만 좀 경계를 하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비싸게 산 그 대가를 또 굳이 여러분이 치르실 필요는 없는 거고, 다만 GPT 스토어가 과거의 앱스토어만큼 또 새로운 시장을 만들고 있는 거고, 또 그때 뭐 카카오라든지 그런 스타 기업들이 나온 나왔어요. 거니까요. GPTS 시대에는 또 어떤 기업들이 또 스타가 될지는 옥석을 가려야 되는 거죠. 그 옥석 가리는 시간이 또 분명히 올 테고, 좋은 듯 하다가 안 좋고 안 좋은 듯 하다가 어느샌가 올라가 있는 섹터 하나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 자동차. 아니 자동차도 예를 들어서 이거 안 팔린다고 막 고금리 시절이고 막 캐피탈 금리 때문에 그래서 차 안 팔린다고 또 전기차 안 좋다 이러다가 어느 날 보니까 또 막 기아차 같은 게 또 신고가 가 있다가 다시 또 빠지고. 후두두둑 또 조정받고 있고, 아니 이거 자동차주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됩니까? 그 자동차는 지난 몇 년간 실적은 너무 좋았거든요. 예. 근데 그 실적이 앞으로도 계속 성장을 하면서 꾸준히 성장률을 유지하는 실적이면 좋은데, 성장률 올라가고 사실 작년에 역대급 실적을 냈잖아요. 실적 자체는 좋았어요. 근데 이제 시장은 이렇게 보는 거죠. 그 실적이 현대차가 꼭 잘해서 그런 거냐. 여기에 대한 좀 의심을 하는 것 같아요. 물론 현대차 잘한 거 맞아요. 브랜드 가치도 많이 올라갔고. 근데 공통적으로 보면은 자동차 업체들 대부분 이익 괜찮았거든요. 네. 그 배경이 뭐죠? 일단 그 자동차 그 대기 수요가 그동안 많았잖아요. 네. 그동안 뭐 반도체 이슈도 그게 한 2년 계속 이어진 거예요. 대기 수요도 있었고, 그 상황에서 또 이 전기차에 대한 기대감도 물론 있긴 있었죠. 뭐 최근에는 전기차 기대감이 좀 많이 훼손된 건 사실인데, 어쨌든 전기차 기대감도 작년에 좀 남아 있었고, 또 거기에 인센티브를 줄 필요가 없었죠, 딜러들한테.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대기 수요가 있다 보니까. 이게 그게 사실 거의 끝나버렸고요. 네. 인센티브도 이제는 증가하기 시작을 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동차 시장이 그동안 비정상이었던 거예요. 코로나 공급망 때문에. 그러니까 과거에는 현대기아차도 그렇고 이익률이 굉장히 좋아졌었는데 그게 아니라 다시 정상화되면서 이익률이 좀 안 좋아질 수도 있는. 그러니까 지금 2년 동안 돈 벌었던 게, 이게 현대차가 자기 실력으로만 잘한 게 아니라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준 것도 작용을 한 건 분명하거든요. 왜냐하면 자동차 업순이 사람들이 비싼 돈 주고서라도 오죽하면 중고차가 더 비싸겠어요. 네. 거기다가 인센티브 줄죠, 환율 효과 생기죠. 이러다 보니까 역대급 실적이 나왔는데, 일부 이제 시장 참가자들은 안 거죠. 이게 유지되나? 계속 유지될까? 이제 금리는 계속 높은 상태에서 대기 수요 다 풀렸고 지금 실제로 재고 증가하고 하기 시작했거든요. 네. 12월 지금 현대 기아차 실적 보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에요. 12월 데이터만 보면 네. 좀 꺾이는 게 실적 나왔고, 그 하나증권의 송선재 연구원님이 되게 네. 잘 보시잖아요. 예. 이제 그분도 시가 제가 읽어보니까 상저하고로 보시더라고요. 자동차 상반기 좀 안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시각들이 조금씩 이제 상반기에 대한 걱정들이 나오는데, 올해 이익 증가가 별로 없어요. 올해 완성차가. 그러니까 작년에 너무 좋았는데, 결국엔 시장은 지금 번 돈이 계속해서 불어나서 이 스노우볼 효과가 생겨서 꾸준해야 되는데, 완성차 이제 브레이크가 걸린 것 같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싸니까 크게는 안 빠져요. 그렇죠. 밸류가 낮으니까. 네네네. 근데 오르질 못하는 거예요. 해봐야 뭐 PER 뭐 5배, 7배 그러니까 뭔가 성장을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SK하이닉스가 적자인데도 주가가 70% 작년에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가 HBM 보여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현대기아가 다른 완성차가 못 보여주는 뭘 보여줬으면 밸류가 엄청 올랐겠죠. 특히 도요타 같은 경우는 엔화 효과도 좀 봤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주가가 엄청 좋았거든요. 근데 현대기아는 이제 그런 좋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의구심을 갖고 있는 그 부분을 해소를 지금 못하고 있고, 12월 실적에 그런 게 좀 나오다 보니까 올해 상반기 좀 힘들겠다. 그러니까 이제 주가는 좀 못 가는 상황으로 좀 가는 게 아닌가. 근데 상저하고, 상저는 이해가 가고, 그럼 하고라는 건 뭔가 금리 인하 이후에 그죠? 뭔가 좀 개선될 수 있다. 뭐 이런 그리고 그때쯤이면 또 전기차도 뭐 지금보다 좀 더 팔릴 것 같고, 금리는 낮아지고 또 올해 10월에 미국 조제 공장 완공돼요. 그 모멘텀이 좀 있다 보니까 이제 보조금을 받게 되고, 그 25년도에 현대차가 이번에 그 CES 2024 보니까 정의선 회장이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그 SDV라고 그러고 소프트웨어로 가는 자동차 있죠. 이걸 25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상용화한다.
그럼 이제 올해 연말부터 내년까지는 또 일단 뭔가 모멘텀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상반기는 어쩔 수 없이 좀 재미없을 수 있다. 요거는 좀 감안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제가 이제 그 자동차 쪽은 완성차가 조금 지금 모멘텀이 없으니까 배당받을 목적으로 사시는 건 되게 좋아요. 쌀 때. 우선주 같은 일단 거. 뭐 기아만 해도 6% 이상 배당 나오고 우선주가 한 10%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배당 목적으로 장기 투자는 되게 좋은 것 같고 다만 이제 성장을 하는 건 저는 오히려 부품회사 같아요. 왜냐하면 요 한번 PPT 보여주시면 네. 요게 예전에 유진투자에서 나왔던 그 약간 그 공장이거든요. 제가 캡처를 해왔는데 예. 보시면 미국에서 이제 조지아 공장이 올해 10월에 이제 가동이 들어가면 네. 114만 대 생산이 들어가요. 미국에. 여기 전기차 전용 공장이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인도가 큽니다. 인도가 지행 공장까지 인수하잖아요. 그래서 132만 대. 근데 우리나라 이 기업들이 지금 여기에 다 현재 진출해 있어요. 네. 부품사들이. 부품사도 예. 동반. 이 기업들은 여기가 가동이 되게 되면 당연히 어떻게 되죠? 이 매출이 좀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우리 한국에서 생산하는 물량이 173만 대거든요. 네. 그러니까 현대차가 연간 제가 찾아보니까 394만 대 생산한대요. 네. 근데 이 두 군데 합쳐보시면 200만 대 중반대죠. 그렇죠. 거의 한 절반 이상을 네. 이 미국과 인도에 생산하는 거예요. 굉장한 규모죠. 근데 여기가 어쨌든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이렇게 생산이 들어가게 되니까 부품사가 오히려 이런 면에서는 조금 아이디어 측면에서 조금 더 나은 부분도 저는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동차주도 개선될 때 오히려 이제 오름폭이라든지 변동성은 이제 부품사가 더 크기도 한데 이것도 이제 해외 진출 모멘텀까지 같이 보면서 좀 체크를 하셔야 되겠고요. 방산주 좀 살펴볼까요? 방산주는 사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써 몇 년입니까? 2년, 만 2년 돼가고 있고 중동 정세도 좀 좋지 않아서 방산주에 대한 관심은 또 계속 이어지고는 있는데 근데 방산주도 항상 이게 종목별로 너무 격차가 커지더라고요. 네, 맞아요. 한동안 조정을 받다가 또 다른 모멘텀으로 가는 주식들이 있고 한화오션 같은 경우 그때 유상증자 대규모 이후에 아직까지 지금 회복을 못하고 있고 이건 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요? 방산주. 근데 이제 방산주가 그래도 주가가 꽤 많이 올랐잖아요. 장기간. 예. 1, 2년 정도 그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고. 근데 어쨌든 올해 또 기회가 오긴 올 텐데 주가가 혹시라도 사실 작년에도 한 번씩 급락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작년에 중간중간. 기억하시면 LIG 넥슨도 한번 확 빠진 적이 맞아요. 있었고. 예. 근데 그러다가 로봇 이슈 생겨가지고 주가가 그 후로 한 2배 또 올랐는데 올해도 어떤 이슈가 될지 모르지만 방산주는 저는 꼭 한 종목 정도 투자하는 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 방산 트렌드가 1, 2년에 끝날 트렌드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공부를 해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 2022년도에 뭐라고 했냐면 마크롱 대통령 있죠. 프랑스에서.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고 나서 네. 우리는 전시 경제에 진입하고 있다. 전시 경제. 그 얘기를 했어요. 이게 진짜 프랑스 민주주의 국가잖아요. 예. 깜짝 놀란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그 우리는 국가를 위해 더 많은 투자를 해야 된다. 약간 이게 사회주의가 들어간 거죠. 약간 민주주의면 우리 자유가 우선인데 전시경제 뭐냐면 개인보다 국가가 우선인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발언이에요, 사실은. 그러네요. 근데 그만큼 전쟁 위협이 커지고 있다는 그런 얘기고 독일의 숄츠 총리가 또 뭐라고 그랬냐면 이분은 시대전환이라는 발언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 러시아가 우리의 최대 위협이다. 독일은 유럽과 세계 평화 안정을 위해 역할을 다하겠다. 그래서 이 뉴스는 보셨을 거예요. GDP 대비 국방비 비중을 1.4에서 그렇죠. 2%로 증가시키겠다. 근데 이게 유럽은 그동안 평화의 시대였잖아요. 그렇죠. 이게 사실 끝났어요. 어쨌든 폴란드가 우리에서 무기 샀고 하는 것처럼 그럼 앞으로 국방비 증가시키는 게 1, 2년 안에 끝날 이슈가 아니고 계속 이어지고 근데 여기만 위험한 게 아니잖아요. 중동. 화약고고. 제일 위험한 데가 어디죠? 대만. 아, 대만. 대만이 지금 가장 위험하다. 그래서 미국이 이제 대만에다 무기 많이 팔아먹고 있고. 뭐 그럴 가능성도 있고 또 우리나라도 지금 보면 지금 김정은이 지금 계속 도발 얘기 나오고 저 러시아 쪽하고도 계속 교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어쨌든 한국과의 관계가 지금 굉장히 안 좋아졌잖아요. 그 얘기는 결국 공비 경쟁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봤어요.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만약에 당선되면 트럼프 전 대통령 이 스타일이 네. 미국만이에요. 이 사람은 남하고 동맹 그렇죠. 이런 거 없어요. 예. 그래서 주한미군도 철수시키려고 했고 대만에도 우리 지원 안 한다. 네. 대만 알아서 해라. 약간 이 얘기했거든요. 그건 뭐냐면 만약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되면 이제 자기가 각자 도생해야 돼요. 미국이 안 지켜준단 말이에요.
그럼 뭐죠? 어쩔 수 없이 군비 더 투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네. 그 요걸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게 그러면 왜 우리나라 방산이냐? 요게 뭐냐면 이제 우리나라 방산의 경쟁력인데 그렇죠. 여기 보시면 독일의 레오파르트 있잖아요. 전차가 노르웨이가 이번에 독일 거 사거든요. 예. 54대인데 제작 기간이 9년 걸립니다. 아, 9년이었어요? 우리나라 K톤 3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르웨이는 샀어요. 왜냐하면 이제 영내에서 어느 정도 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유럽에서는 그쵸. 유럽이 영내니까 독일 걸 좀 써야 되는 그런 게 있는데 근데 폴란드는 얼마나 급했으면 그쵸. 한국 걸 샀겠어요. 우리나라 이제 내수 방사청 것도 이제 미리 돌려서 네. 이제 갖다 주고. 근데 우리나라가 이게 당연히 납기가 빠를 수밖에 없는 게 독일은 저 군수공장에 다 놀고 있어요. 네. 전쟁이 안 일어나니까. 문을 닫고 있었다가. 네. 근데 저거 가동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한국은 분단국가, 전쟁국가잖아요. 아직은.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렇게 가성비 좋은 우리나라 무기를 다른 나라들도 당연히 쓸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호주 레드백 네. 독일 이겼잖아요. 그렇죠. 하나가 어쨌든 가져갔고 물량이 좀 줄었다는 얘기도 있지만 독일을 이긴 건 굉장히 의미가 있거든요. 독일은 뭐 세계 최강의 어쨌든 군수 업체들 갖고 있으니까. 레드백은 뭐 한화가 아예 그냥 호주 맞춤형으로 네, 개발해서 맞아요. 이름도 그렇게 붙인 거. 근데 여기만 그럴 거냐 이거죠. 네. 그래서 저는 방산주의 트렌드는 저는 그 대만과 중국과의 긴장 관계가 이어지는 이상 이거는 저는 계속 가는 트렌드로 보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작년에도 그랬고 많은 사람들이 야 이거 전쟁 끝나면 방산주 무너지지 않겠느냐. 네. 그래서 과거에 걸프전 끝나고도 미국 방산주들도 많이 조정을 받았다 네. 이랬었는데 전쟁이 끝나자마자 다시 평화의 시대가 오는 것과 전쟁이 끝나더라도 뭐 냉전 시대라고 표현하면 좀 과언이긴 하겠습니다. 뭐 신냉전 시대다 뭐다 이렇게 또 가는 것과는 또 다르다라는 그런 관점으로요. 그래서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언젠가 끝나겠죠. 근데 끝나더라도 대부분 휴전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휴전은 끝난 게 아니거든요. 엄밀히 말하면 그럼 우크라이나도 계속 군비 증강해야 되고 주변 국가들도. 네, 주변 국가들도 그러면은 저는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 무기 경쟁력이 높아졌기 때문에 방산업체들 계속 저는 좀 봐야 된다. 그렇게 좀 보고 있어요. 좋습니다. 이거는 이제 장기적 관점으로. 네, 장기적 관점으로. 좀 너무 올랐기 때문에 네. 방산도 좀 조정을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